노래를 바뀌었어요. 달달한 노래로 K의 같은 베개라고. 이렇다고 해서 세 분이 같은 베개 베고 한 자리에서 주무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여의도 정치를 꿰뚫어보는 세계의 시선 통상 삼봉.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가끔 이제 주제를 하다 보면 이 세 분이 같은 베개 베고 뭐 누워서 얘기할 만한 주제도 가끔 있어요. 네. 예. 의견이 그러다 싸우기도 일치되는. 해요. 어? 베개로 싸우기도 한다고요. 아 그러다가 이제 베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아 좋습니다. 일단 오늘 저 같은 베개 다른 생각. 근데 같은 베개 베고 잔다 다른 생각하면 이게 이 베개 싸움 할 수도 있어. 예. 근데 오늘 저 첫 번째 주제는 베개 싸움 안 할 것 같은 주제인데요. 어쨌든 어제 요 사진 저희가 하나 띄워드릴게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가운데 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예, 사실은 서로 악수도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긴 한데 어쨌든 대통령의 주제로 어제 악수하면서 이게 한 장의 사진이 연출했거든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좋은 사진이에요.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웃으면서 손 맞잡은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데 기분 좋은 사진이거든요. 일단 이 사진 보고 딱 드는 생각은 뭐였어요? 박주민 의원은요? 윤석열 정부 때는 진짜 야당 대표를 마치 원수 대하듯이 예를 들어서 뭐 20일 넘게 단식을 해도 대통령실 쪽에서 아무도 안 보냈죠. 기억나시죠? 예. 이재명 예, 대표님이 그때 국정기조를 바꿔라. 야당과도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단식을 20일 넘게 하셨는데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도 안 보냈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 비춰보면 굉장히 달라진 거고 정치가 작동을 어느 정도 이제 하기 시작했구나 예.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요? 그럼 저나 다른 분들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치구나. 정치인들이 이런 거구나. 예. 그 이전까지 그냥 원수처럼 뭐 죽어도 안 볼 것 같이 하더니 그냥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없어. 예.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치구나 싶은데 문제는 저렇게 또 웃고 악수했지만 또 언제 표변할지 모른다는 거. 예. 그게 좀 걱정이죠. 그래서 너무 저렇게 활짝 웃지 않아도 좋으니까 예. 너무 한쪽으로 또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나는 사람이랑 악수하지 사람 아닌 사람들하고는 악수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대통령을 뭐 이재명을 당장 끌어내리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발언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뭐 악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회담에 여야 대통령 회담에 주요 화제로 오르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예. 너무 극단적인 발언들은 여야 대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뭘 보셨어요? 이 사진에서? 예, 역시 정치의 두 얼굴인데 예. 정당 내부의 정치와 예. 정당 간의 정치는 확실히 다른 영역이구나. 아. 그러니까 정당 내부의 정치는 예. 이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강성당원들한테 소구해야 되는 정치고 예. 정당 간의 정치는 바깥에 가서 이제 산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렇죠. 국민을 향한 어떤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당 내부의 정치가 너무 과잉이고 정당 간의 정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어제 자리는 뭐냐면은 정당 간의 정치인데 묘하게도 또 여기에 밸런스 균형자 역할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언제 방송 나와가지고 앞으로 여야가 여의도에서는 안 보고 용산 가서 보게 될 거다. 대통령이 소개시켜 줄 거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했는데 이게 진짜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민주주의를 활력을 불어넣는 거는 이제는 정당 간의 정치입니다. 정당 내의 정치는 확실히 퇴행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민주주의도 정당 내부가 아니라 정당 간에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의 초점이 돼야 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제 회동에서 예. 진짜 승자가 누구냐? 예.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양쪽에 예. 서로 원수처럼 싸우던 사람들 쫙 끌어다 놓고 내가 정치 지도자로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당신들 말이야 손잡어. 예. 뭐 이런 모습 보여줬잖아요. 좋은 말도 많이 했어요, 저게. 그리고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야당이 좀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까 좀 들어주시죠. 속마음이 그랬는지 어떤지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어쨌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근데 이걸 좀 잘 좋은 보셔야 거죠, 되는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일 넘게 단식했을 때 예. 대통령실에서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대통령 되면 나도 야당하고 이렇게 대화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약간 예. 분노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때도 뭐라 그러셨냐면
정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내가 대통령 되면 예. 난 야당 존중하고 국회 존중하고 하면서 정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양자 간의 면담을 요구했을 때요. 예. 그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 번도 못 했는데. 뭐 이런- 제가 물어봤을 때 그게 되겠냐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님 뜻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뭐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만나야지.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이에요 우리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건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대 사실은 제가 저 찾아보진 않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 때랑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야당 대표 만났던 시간이 좀 꽤 걸렸던 거로 저는 예 기억을 그래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저도 많이 갔는데 예. 그 청와대 원내대표 당대표 회담 다 했습니다. 예, 안 5당 대표 회담. 아, 5당 이런 대표? 굉장히 활성화되고 저도 그 공동 발표문 작성하는데 많이 갔었고 특히 그때 그 야당의 그 강성 의원들도 예. 청와대 오면은 다들 저 대화 분위기였고 분위기 좋았어요. 예. 뭐 김성태 의원도 아주 분위기 좋으셨고. 그때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시냐면 뭐 저하고도 이제 한참 동안 말씀을 좀 나눴는데 지금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 굉장히 어렵다 우리나라 상황이. 아 대외 변수가 예, 자기가 죽을 동 살 동 하겠지만 예. 그걸 가지고 뭔가 반등이 바로 생긴다든지 하는 건 어렵다. 예. 하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게 많은 에너지인데 예.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안에서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본인이 들리는데. 보기에는 정말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예. 대통령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했던 분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김대중 그때 대통령은요. 국난이었으니까 진짜. 아니 자기를 사형 선고 내렸던 전두환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 전직 불렀죠. 대통령 모두를 여러 차례 불렀어요. 여러 차례 그러네. 불러서 얘기를 맞아요. 했고 예. 그리고 따로 전두환 대통령만 또 따로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일부러 찾아갔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퇴임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때가 제일 행복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얘기했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화 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대통령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모습은 뭐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니까 좋은 모습이었다.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항상 이 대통령과 1대1 하다면 야당 대표가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모든 야당 대표가 어제 장도국 대표는 어찌됐건 간에 본인이 원하는 걸 받아냈어요. 그렇죠. 참자하고 나중에 후에 비공개 1대1. 예. 장도국 대표가 얻은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할 말을 했다. 예. 이런 어떤 그 본인의 위신 세우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됐죠. 이제 내란 특검이나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렸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게 관철된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떤 대통령은 그냥 경청하는 정도로 야당 대표 체면을 다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자기 할 말 했다. 그래서 옛날 어떤 군사정권 시절에 있던 여야 영수회담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고 예. 존중받고 싶다고 했는 건데 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별로 어렵지 않게 그런 정도 요구 내가 왜 못 충족시켜주냐 이래가지고 그냥 호쾌하게 이런 건 받아준 것 같고 그래서 윈윈 게임을 제로섬 게임을 윈윈 게임으로 이렇게 바꾸려는 시도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이 장동국 대표가 어제 했던 5개 요구 사항이 이제 비공개단한테 전달했다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기용 반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여당의 인권 침해적 활동 지적, 정치 보복 수사 끊어내기, 사법 파괴 시도 우려, 검찰청 해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건데 여당 이제 중진 의원입니다. 박주민 의원 삼선이. 어느덧 삼선. 네, 어느덧 삼선 중진 의원 여당 중진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아유 저 정도면 야당이 좀 그래도 저 정도는 내가 야당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야 저걸 어떻게 하라고 좀 무리한 요구로 봐요? 뭐 요구 사항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이제 특검이 이제 수사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는 특검은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순간 더 웃겨지고 우스워지고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구는 왜 했을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으로 예. 본인 지지자도 있고 당내 구성원들 입장도 있으니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나머지 사항은 뭐 야당 대표로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근거가 매우 빈약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특검법 연장이 뭐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그런 취지로 아마 어제 윤석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전혀 위헌성이 없거든요. 특검법이 제가 보기에. 예.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도 방금 전에 김용민 간사 나와서 인터뷰했지만 그거는 배당 절차에 대해서 새로운 트랙을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위헌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과 제 판단을 여쭤보신다면 저는 뭐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대통령 요구사항에 대해서 뭐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먼저 그렇게는 앞에서 얘기 못하죠. 유일하다고 그러나 긍정적으로 그래도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한 게 이 검찰청 해체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견을 우리도 잘 경청하겠다. 우리에게도 레드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굉장히 전향적인 대답을 듣고 온 건데 유독 검찰개혁 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나마 야당이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한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그거는 뭐 이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야당이 주장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일반 여론에서도 지금 너무 서둘러서 해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뭐 그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여론이 많으니까 예.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유도리라고 그러나요? 뭐 여유를 두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여유, 생각해요. 탄력성.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이 주장들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다 정치적인 이슈만 있잖아요. 왜 민생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 같은 거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이거 좀 보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도 보건데 그리고 또 중도층 지지자들도 이게 정치적인 이슈만이 아니고 민생 이슈에 대해서도 야당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다 정치적인 이슈야.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아쉽더라고요. 왜 저 중요한 자리에 가서 일반 국민들 그리고 서민들 한국 경제에 이런 부분에 영향 미칠 부분에 얘기 안 하고 다 정치적인 얘기만 하고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웠어요. 알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 얘기 나왔으니까 마저 좀 이어가면 어제 이제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주제를 바꿔서 어제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발언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 1. 반성설 2. 저항설 3. 절충설. 저는 이게 궁금한데 참고로 말씀드린 앞서 김용민 의원은 이거를 제가 물어봤더니 교묘한 저항이다 이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종대 의원 보시기에 이거는 저항입니까? 반성입니까? 이도저도 아닙니까? 아니 일단 반성의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총장만 그랬으면 의심을 알 만한데 같은 시기에 검찰 동호회에서도 성명이 나왔는데 똑같은 반성문이 써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수십 년 만에 검찰 개혁의 어떤 국민적 합의가 드디어 만들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신호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 검찰이 성찰하고 반성하는 부분에서 개혁의 문을 열어주는 부분까지 오는 개혁의 절대 호기라고 저는 느껴지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너무 검찰의 악재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관봉권 띠지 그 남부지검에서 벌어진 분실 사건은 어이가 없다 못해가지고 이게 수사기획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실망을 줬는데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이 검찰과 뭐 검찰 주변 세력들의 전략적 후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일 수가 없는 예, 전략적 후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 언론에 조금 약간 편향성인데 너무 특검에만 시선이 쏠려 있다 보니까 내란 재판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주 뭐 드라마틱한 진실 규명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됐는데 이게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됐습니다. 저는 거의 모르고 있는데 그것도 보도 진짜 안 되니까. 저는 오히려 특검보다는 재판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걸 더 유심히 봤는데 너무 중요한 증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뭐 일부 사실 수사보다 재판이 더 중요한 거죠. 일부 재판 과정은 이제 중계가 될 거니까요. 보다 더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소위 소령 대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사령관 말을 다 엎어버리는 거죠. 특히 저 수방사령관 수행보관 했던 오상배 대위는 대통령이 총 쏴서 몸부시고 들어가라는 거를 옆에서 다 들었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한 계기가 뭔가 보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작년 12월 16일 날 YTN 나와가지고 체포에 채자도 안 꺼냈다 그러니까 저 뉴스 딱 보고 검찰에 전화해서 저 할 얘기 있습니다. 이래서 저 만들어진 증언입니다. 그래서 총 쏴서 문 부시고 그 얘기는 나왔었죠. 나오긴. 아니 나왔는데 부정을 했어요. 이런 진술 때문에 사령관이 입을 연 거예요. 부관이 입을 열었다고 그러면서 검찰이 진술서를 들이대니까 수방사령관이 그때까지는 시인을 안 하다가 사실은 맞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재판에서 드러나줬다는 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사법 과정이라는 게 어떤 검찰에서 해석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은 이렇게 국민적으로 집단지성이 만들어가는 거고 또 지금 이런 부분에는 개혁의 이제 어떤 적절한 시기가 왔다. 이게 시대의 질문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기가 마련되는 걸로 저는 긍정적 현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직무대행 발언에 대해서 어제 좀 비판적으로 메시지도 쓰고 다른 매체에 나와서 말씀 좀 드렸는데 법률에 의해 개명, 개혁이 아니라 개명이거든요. 이름만 바뀐다는 의미잖아요. 개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교묘한 저항이다. 역시. 그리고 아직 어떻게 보면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메시지도 개명이 아니라 개혁이다. 권한과 기능도 바뀌게 될 거다. 기다려라. 이렇게 제가 글을 썼죠. 저는 좀 여권의 입장에서 좀 다르게 보는데 이거는 여권의 입장이요? 야당이죠. 야당 입장에서 여당 하다가 야당 되니까 참 말도 바뀌네. 그리우시죠? 아니요. 지금 오히려 보니까 그 야당 패널 할 때가 훨씬 할 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대통령 눈치 보는 여당 패널보다 야당 패널이 낫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반성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저항도 아니고 그냥 비겁이라고 생각해요. 비겁이요? 무슨 의미냐 하면요. 78년이 된 그 검찰청이 사라지게 됐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어쨌든 임시 수장이든 뭐든 검찰의 수장이잖아요. 검사라는 이름이 사라지기를 판인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거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 바꾸려는 것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지금까지 검찰이 이묘한 입꼬리 된 것이요. 권력이 어떤 일을 할 때 검찰에서 아무도 거기서 노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개를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 이 모양 이꼴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검찰청 자체가 좀 해체되게 됐으면 적어도 검찰의 지금 임시수장이든 뭐든 간에 자기가 수장이면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지금 상황은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이 뭐 바람보다 더 빨리 누웠기 때문에 생긴 상황이라기보다 물론 그런 상황도 예전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도 얘기가 나왔지만 결정적인 건 지난 3년 또는 그 플러스 알파로 1, 2년 좀 더 전까지 돌아가 보면 검찰이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스스로 권력이 되려고 했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우리 검찰의 잘못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더 지배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한번 보세요. 이제 특검이 수사하면서 곳곳에서 아마 검찰이 수사를 축소해주고 은폐해주고 묻어주고 했던 것들이 나올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해도 얼마나 열심히 묻어줬습니까. 근데 지금 바로 기소당하잖아요. 이런 게 나오는데 검찰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관봉권 띄지요. 그게 무슨 분실 사건이니까 폐기 사건이지. 본인들이 메모지에 폐기라고 써왔더만. 그 수사가 메모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황당한 것들이 계속 나올 거다. 예. 예, 그래서 개명 이런 말 하지 마라. 철저히 개혁돼야 된다. 열받네. 말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그 얘기 말씀 나온 김에 예. 어제 이제 결국 검찰청 해체하면 기능은 누군가 가져가야 되니까 다른 기관의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기잖아요. 행안부 밑에 중대범죄수사청하고 국가수사본부 있으니까 어제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전화 인터뷰 때 뭐라고 그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런 조합을 짜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수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이게 그렇지 맞냐? 않죠. 이렇게 검찰이 문제가 됐었던 점은 예. 수사권, 기소권을 한 손에 들고 있었고 더 나가서 영장청구권이라고 하는 강제 수사권도 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수청을 행안부에 넘겨봤자 이미 수사밖에 못해요. 강제 수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무부에 남아있는 공수처 검사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영장 좀 내주세요. 예. 이 구조하고 과거에 한 곳에 다 들고 있었던 구조하고 어느 게 더 센데요. 천하람 의원님이 모르시진 않을 텐데 예. 제가 보기에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광고 듣고 옵니다. 자, 김준일 정치쇼 3부 동상 삼몽 이어갑니다. 앞서 2부 말미에 박주민 의원의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죠. 지금 저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요 아니 뭐 검찰 개혁이든 뭐든 간에 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뭐 검찰이 엇보인 게 맞아요. 검찰이 그동안에 잘못 켜켜이 쌓아왔던 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지지를 검찰이 잘 못 받고 있는 것도 뭐 부인할 수 없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점령군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소청과 공소와 기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것들은 뭐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런 것들은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해양경찰청 대통령이 뭐 바로 없애버려라고 한 다음에 없앤 다음에 그 이후에 부작용 때문에 다시 만들어내고 그랬었잖아요. 이번에 그 공소청과 중수청 분류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조직을 어디다 둘 거냐를 놓고서도 여권 내부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의 어떤 기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동안에 검찰 개혁을 야당에서는 그때 민주당에서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논의를 했었는데 정작 이거 하려고 하니까 서로 막 내부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큰 추세로 가는 것은 어쨌든 저 대통령이 뽑혔고 그 민주당에서 뽑혔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안 생기게 그 점령군처럼 하지는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1년이나 유예 기간을 넣기 때문에 점령군처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느려 터져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돼가지고 이러면 충분히 어떤 그 반론과 개혁의 왜곡의 어떤 여지를 허용한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런 불안감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검찰 개혁이 실패했던 거는 개혁의 압력은 외부에서 왔는데 결국은 개혁은 내부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딜레마에 부딪혀 가지고 개혁이 어떤 용두사미가 되거나 중단되거나 아니면은 왜곡되는 이런 일들을 겪었거든요. 이걸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개혁은 개혁을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여러 번의 어떤 미완의 개혁들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건 진짜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완결성을 기하고 그다음에 자꾸 수사과정 검찰 개혁만 보는데 사법개혁은 재판까지 가는 완결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수사권을 누가 갖냐. 그래서 누가 언제 소환되냐 이게 8, 90%의 관심사고 나중에 재판에 가서는 오히려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개혁을 통해서 사법개혁의 완결성을 보는 좀 시야의 지평도 좀 넓혀야지 이게 전부가 아닐 거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앞서 내란 특검 재판 얘기하셨잖아요. 중요하다. 그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내란 특검법 위헌이다 이러면서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거든요. 무슨 생각인 것 같습니까? 어제 변호인들이 입장문 내고 어제 발표했어요.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이죠. 아까 김영민 간사하고 인터뷰하시는 것도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
지금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게 야당만이 추천했다. 이걸 들고 있는 건데 본인이 특검으로 활약했던 최순실 특검이 야당만 추천했던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 부정이고요. 두 번째로 또 제기했던 게 뭐냐면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 대통령 기록물을 국회의원 5분의 3의 동의로 볼 수 있게 해놨다. 이게 영장주의를 침해한 거다. 그 조항 보시면요. 1호가 국회의원들 의결로 보는 거고 2호가 영장에 의해서 보는 건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에 똑같이 규정돼 있어요. 그래요? 예. 똑같이 규정돼 있어요. 다만 그 3분의 2냐 5분의 3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의결로도 볼 수 있고 대통령 기록물을 그다음에 영장에 의해서 볼 수도 있고 두 가지 트랙을 만들어놨고 이건 대통령 기록물에도 똑같다. 특검법에도 영장에 의해서 볼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국회의원의 의결에 의해서 볼 수 있는 방법 똑같이 트랙을 만들어놨다. 영장에 의해서 보는 걸 없애거나 부정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알 텐데 예. 다 법률가들이고 딱 보면 다 아는 건데 왜 이걸 위헌적인 요소라고 얘기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럼 무슨 의도일까요? 아유, 뭐 속옷 입고 뭐 들어눕는 분이 뭔든 못하겠습니까?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 재판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일단 그 헌법 저 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 정지되죠. 재판이 정지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는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시간 지연 작전 일종의. 예,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어를 외부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지지자들에게 보내주는 측면도 이런 게 있어야 사실 뭐 밖에 강성 그 우파라든가 또 극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야 대통령께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계시니까 우리 힘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본인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할 때 본인이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무리한 수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설득력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 뭐 저도 좀 불안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서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지기현 부장이 예를 근데 들어서 이 지기현 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구속 기간을 유일하게 수십 년 역사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속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기일을 아주 띄엄띄엄 잡아서 진행한다든지 그다음에 피고인을 앞좌석에 앉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열에 앉혀준다든지 온갖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재판을 중지시키고 헌재로 보내버리는 결정을 한다면 만약 받아서 메가 히트죠 뭐 윤석열 측이 받아서 재판부인 지기현 부장이 자 이거 그러면 피고인 신청 받아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겠습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판단할 때까지 재판 중지되는 거죠. 자 근데 야 재밌는 저 분석이세요. 왜 내가 이거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어제요 월요일날 재판이 있잖아요. 어제 이제 지기현 부장이 재판하고서 요 얘기했거든요. 어제 보도된 건데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신청이 있으면 재판 중계도 검토하겠다. 왜냐면 사실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증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올해 끝나겠어 재판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12월에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사시잖아요. 구속 재판은 원래 구속 기간 내에 끝내잖아요. 그러기 그렇죠. 위해서 기일을 더 연속해서 잡기도 하고 하루에 진행되는 시간을 길게도 늘리기도 하고 증인의 경우에 보면 불필요한 증인의 경우에는 병합하기도 하고 철회나 취소를 시키기도 하고 해서 재판권을 행사해가지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잖아요. 이건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재판 진행을 했었어야 되고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태도를 안 보였잖아요. 굉장히 그것도 이례적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좀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재판에 대한 중계는 공개나 중계는 지금 내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예요. 그럼 중계를 해야 돼요 어차피. 야 그러면은 지기현 부장은 12월 안에 심리가 끝나니까 이제 판결문 쓰는데 한 두세 달 쓸 수도 있는 거죠. 읽기는. 어쨌든 심리는 12월 안에 끝난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딱 그날 재판 정지가 될 수도 있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 요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좀 길게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 하나하고 지기현 부장에 대한 나름의 신뢰가 있나 봐요. 윤석열 측. 아니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인데 최근의 재판이 내란을 입증하는 쪽으로 거의 기울어진 증인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예. 다수가 나왔고 이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에 너무 분명한 어떤 그 근거들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게 나는 이 발언의 또 배경이기도 하다. 사실은 저기 아까 말씀드린 뭐 수방사령관 수행보관 외에도 예. 뭐 그 수방사의 군사경찰단장이라든지 예. 특전사의 그 본회의장 30m까지 간 거기 현장 지휘관 김형기 대대장 예. 일대 대장이죠. 이런 분이라든지 나와서 진술이 전부 대통령이 끌어냈다라고 그냥 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기기현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구속을 취소하면서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특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런 걸 써놔요. 그러니까 아마 절차 제도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은 받아들여주는 형식으로 재판을 정지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극단에 가까운 우려를 좀 한번 못 그럴 거예요. 예. 아니 저도 이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야. 워낙 이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상 구속된 사람들 중에 누가 시간으로 계산해서 취소가 됩니까? 야 없어요. 사실은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저 연수원 때 시험 그거로 보잖아요. 형사 소송 재판 신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사무실에 있는 예전 연수원 때 책을 꺼내봤거든요. 그럼 한 페이지에 써 있어요. 이거 시험 나오거든. 구속 기간 이게 뭐 중간에 뭐 구속적분이 신청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구속 기간 연장됩니까? 그리고 봤더니 날로 배웠는데 저도 시험 다 그걸 보내니까 예. 실제 어쨌든 자 그렇다 치고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얘기해 보죠. 권성동 의원 영장 체포동의안 72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표결 언제 합니까? 여당? 지금 뭐 12일 또는 11일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확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예. 적어도 두 당이 발언하는 동안에는 통상적으로는 특별한 다른 안건은 처리하지 않으니까 예. 그게 지나고 나서 판단한다면 12일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권성동 의원은 체포동의안 포기하겠다고 그랬어요. 사실 포기 안 해도 수로 보면 워낙 국민의힘이 밀리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는데 이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시련,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거잖아요. 첫째, 불참한다 아예. 예. 투표에 불참한다. 두 번째, 참가해서 자유투표. 그 자기 소신껏 하라고 그런다. 아니면 참가해서 반대 투표한다. 예. 뭐 찬성 투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하기가 참 곤란한 게 우리가 이미 100명 뭐 의원들이 다 나는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는 서명을 다 한 바가 있고 권성동 의원도 포기하겠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본인이. 본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우리 총선할 때 약속을 다 다 받았죠. 서약서를 다 받았어요. 저도 사인을 했고 뭐 특권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당선된 이후에도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세비니 뭐니 다 반납하겠습니다.라고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만약에 다 빠지자 투표 안 하자 그럼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그냥 들어갔는데 투표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찬성이 더 많이 나왔다. 야 민주당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표가 많이 났다. 그러면 언론이 어떻게 쓸 거예요? 또 반대표가 많이 나와. 그럼 또 비판이 얼마나 쏟아질 겁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이게 별로 이렇게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는 전 모르겠어요. 불참 쪽에 저는 약간 무게를 두고 불참. 싶은데 물론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표결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냥 보이콧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전 물론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틀릴 수도 근데 있어요. 보이콧을 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여러 차례 뭐 서약이라든지 입장 표명 등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네. 행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들어가서 찬성표를 해주는 게 말하고는 맞잖아요. 앞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정해진 건 아닌데 아직 본인 생각으로는 아마 그냥 참석해서 자율투표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본인의 개인의 한번 전망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 뭐 의원총회 부담 해봐야 커요 되는 그것도. 예. 그것도 부담이 커요.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어떤 모습을 연출하느냐가 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고려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김종대 의원한테는 제일 어려운 거로 물어봐야죠. 영장 구속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예. 부분은 예. 이 뇌물은 공여한 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거지. 예. 본인이 안 받았다, 뭐 야당 탄압이다 이 주장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 윤영호 세계본부장, 예. 그다음에 난 통일교가 왜 이렇게 증거를 잘 남겨놨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 거긴 배달 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총재님. 예. 이렇게 해야 본인이 결백해지기 때문에 사과 상자에 현금 촬영해놔야지. 아. 그다음에 잘 받았냐고 문자 메시지 보내서 답장 받아야지. 이게 본인들을 지키는 일종의 그 보험이었던 거죠. 일리가 있네요. 총재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아, 아니, 그리고- 총재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니 그죠? 통일교 보십시오. 내부에 얼마나 소송 분란이 많은 데입니까? 예. 그리고 개파도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착실하게 남겨놔야 자기가 보호받는다. 이게 통일교 내부의 어떤 정서였던 거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전부 다 권성동 의원한테 전달된 정황은 빼곡히 이게 어떤 기록이 돼야 되는 거고 예. 이게 특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구속이 안 되고 증거가 부족하다.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준 사람 입장에서 미치는 거야. 이거 그러면 보스가 날 의심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전달 안 했다고? 그러면 어디로 간겨? 사문당에. 이렇게 되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증거여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올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죄명은 아직은 뇌물은 아니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근데 뭐 나중에 뭐 죄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대가성에 대한 거는 아직은 특검이 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결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300명 지금 구금됐잖아요, 이거. 네. 예? 의원님,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우리는 할 일 한 거다. but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and 그리고 한국의 전문 기술지들이 와서 우리 가르쳐라. 이 얘기는 오늘 조선일보의 표현에 따르면 돈만 내놓고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했던데 참 살다 희한한 초식을 다 쓰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거 진짜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여당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죠, 네, 지금. 뭐 굉장히 중대하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의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제 특별히 더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그 의도는 뭐 한국 인력보다는 그래도 미국 인력을 채용하고 네. 미국 인력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언제 가르쳐? 마스가라고 하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좀 확대돼야 된다라는 요구를 담은 것 같아요. 진짜 돈만 내놓고. 예. 돈만 근데 내놓고. 사실 그렇게 되면 원활한 투자라는 게 진행되기 어렵죠. 지체되니까. 예, 그거를 아마 미국도 알고 있을 거고 예. 지금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이럴 때 저희들이 이제 협상을 잘해서 어허. 그동안 문제됐었던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풀고 예. 관계를 좀 더 잘 풀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예. 만들어야 되겠죠. 어제 싸웠어요, 국회에서. 이 사태가 있는 게 누구 때문이냐. 왜 비자도 하나 해결 못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돈 퍼주고 말이야 비자 문제 해결도 못하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에서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 때 말이야 대미 굴종 외교 이것 때문에 그런다 이 얘기인데 저 어제 중앙일보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정권을 가리지 않고 2013년부터 그러면은 전층 빼고 박근혜, 문재인 그다음에 윤석열 세 정부 동안 해결 못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10년 동안 로비 단체 해가지고 550만 달러 썼다던데 이거를 좀 풀려면요. 풀려면은 뭐 로비라든지 뭐 좋은 제스처 이런 것만 필요한 건 아니고 예. 저희들도 일정 정도 대응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수단을 써야 돼요. 예. 그러려면 이런 문제야말로 정말 여야가 좀 힘을 합치고 목소리를 같은 방향으로 좀 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니 탓이냐 내 탓이냐 하기보다는 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근데 지혜가 필요한 게 칠레하고 호주, 싱가포르 다 해줬다는데 우리는 동맹이라며요. FTA도 하고 한미 동맹, 뭐 철통 같은 거 안보태세, 뭐 평택, 뭐 험프리스 기지 좋아요, 뭐 이러더니 비자를 안 내주는 거는. 아니 저는요. 예.
이게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죠. 저기 언제 송환될지 몰라요. 예. 그다음에 타봐요, 무슨 인권 유린이 지금 가족 접견도 안 시켜준다고. 예. 구금된 사람들 심각한 인권 유린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걸 우리 정부가 마치 풀어야 된다는 식의 난 논리 전개돼 가지고 심각한 유감을 느낍니다. 누가 풀어요? 아니 미국이? 이 부분은 미국이 전세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노동자를 모셔가도 시원찮을 일을 우리가 가가지고 풀고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비자나 풀어주세요 하고 만약에 사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런 어떤 여파가 지금 일본까지 확대되는 이유가 일본에서 5,500억 달러 그 투자 협정문 서명했는데 한국이 그와 비슷한 식으로 서명이 되면 전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인질로 잡혀가지고 이런 국가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압박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국내 여론들 보면 어이가 없는 게 빨리 가서 풀고 빨리 가서 어떻게 좀 해보고 달래고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좀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자꾸 논의가 되는 게 위험하고 아니 그러면은 누가 이거 아쉬운 겁니까? 비자 안 내주면은. 이 사람들 다 미국 노동자들 교육시키는 본사 인력 가지고 구금이 되는데 아니 자기들이 답답하고 조지아주에서 데이비드 캠프 주지사가 이 현대차 공장 배터리 공장에 와서 이게 조지아의 성장 동력이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며칠 있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이 얘기가. 그러면 도대체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데 국민들 자존감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건가. 전 진짜 혈압을 나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힘의 논리에 기초한 미국 민주주의의 그늘 같은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 그 장벽을 세워놨잖아요. 못 오게 남미 쪽에서 못 오게 멕시코 이쪽에다 국경에다 장벽을 세워놨을 때 그때 잡혀가 입국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지 미국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계속 보도를 했었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하나도 안 고치더라고요. 그냥 밀어붙였어.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이 성격이 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석을 잘 해봐야 돼요. 시간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분석 잘해야 됩니다. 할게요. 브라이언 캠프가 조지아주 주지사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친한 인사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고 맞아요. 계속적으로 조지아주는 한국 때문에 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아요. 이 사람이 주지사로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톨이라는 어떤 그 떨어졌던 정치인이 IC 미국 이민 단속국에 신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캠프 주지사는 마가가 아니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 주장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해야 된다.